이엔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네. 초전도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과학계 검증 논란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짚어주셨는데,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주들의 알고리즘 매매 논란 이런 게 있던데, 알고리즘 매매가 정확하게 뭔가요?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알고리즘 매매를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해 초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빨리 매매하는 것을 넘어서 거래 상대방에게 주식을 팔게 하거나 사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미끼를 던져서 하는 방식이다.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2차 전지주도 그렇고 초전도체 관련 주들도 그렇고 급등 급락의 알고리즘 매매가 있었다라는 게 이번 뉴스나 논란의 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의 주식 거래를 하려고 내가 매매창을 열어놓고 보면 지금 거래되는 가격보다 막 비싸게 매수 주문이 막 쌓여요. 그러면 살려고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막 더 오를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야, 이러다가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얼른 이 주식 사야겠다라고 해서 조금은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되죠. 이때 높은 호가로 매수 주문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일종의 허수 주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주문을 컴퓨터를 통해서 막 넣고 빼고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걸 알고리즘 매매의 미끼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매도 호가를 마구 쌓아서 분위기를 반대로 만들 수도 있다는 네. 것이죠. 이렇게 미끼를 던져서 한두 호가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이걸 다른 미끼를 던져서 한두 호가 높은 가격에 팔고, 이걸 빠르게 수없이 반복해서 돈을 버는 것, 이건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캘핑, 고빈도 매매하고 알고리즘 매매가 엮여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이걸 얼마나 빠르게 치고 빠지냐면 몇 초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초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네. 거래 결제까지 37 마이크로초 이런 게 걸린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냐면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는 거에 1300분의 1 정도면 거래가 체결되고 빠지고 한다라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볼 수도 있는데 불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주식 거래를 할 때 높은 가격에 팔려고 주문을 내놨다가 안 팔리면 회수하잖아요. 네. 그리고 낮게 사려다가 안 사면 또 취소도 하고, 이걸 단순히 빠르게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 이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허수 주문을 의도적으로 대량으로 냈을 경우에, 또는 어떤 특정 이슈를 시장에 던져놓고 이런 매매로 시장 가격을 왜곡했을 경우 등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봐야 알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미국 등 해외 증시에서는 지금 알고리즘 매매가 매우 흔하고 도리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걸로 해외 증시 뉴스 많이 다루니까 이현 캐스터도 이 시타델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시타델이 지난해 이익만 19조 원을 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엘리엇, 삼성 이야기하면서 엘리엇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엘리엇 그리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라고 알려진 브리지 워터보다 이익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인 헤지펀드가 바로 이 시타델입니다. 그래서 이 시타델이 알고리즘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좀 이런 알고리즘 매매를 사용을 하다가 올해 1월에 금융당국이 이걸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약 1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계속 허수성 주문을 내서 호가를 올렸고요. 그래서 호가가 오르고 나면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좀 시장을 교란을 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보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타델은 좀 불복하고 소송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타델뿐만 아니라 다른 월가 큰 손들도 지금 알고리즘, 즉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JP모간 다들 아실 텐데, 이 JP모간은 주식 시장뿐 아니라 외환, 네네. 그리고 미국 국채를 매매할 때도 이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알고리즘 이 매매를 확대시켜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는 IT 금융기업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IT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이런 현상을 뭐 AI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혹은 AI가 점차 금융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 우리처럼 뭐 시장을 교란했다. 이렇게 보지는 또 않고 있습니다. 그게 외국은 약간 작은 종목들은 손을 좀 안 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알고리즘 매매는 대형 기관들의 투자 패턴을 분석해서 이걸 역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큰 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보통 사고 팔 때 일종의 가이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100억 원 정도 팔아야 되는데 가격은 한 7만 5천 원 부근에서 팔아주세요. 그리고 시장에 큰 영향 없게 거래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팔아주세요. 뭐 적어도 오늘 하루에는 70억 원 이상은 팔아주세요. 뭐 이런 조건들을 내걸게 되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개인들이 트레이더라고 하는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 주문을 받으면 막 했어요. 네. 근데 보시면 조건만 넣어주면 컴퓨터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매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대형 기관들이 나오는 매매를 시장에서 소화가 됐거든요. 이걸 알고 있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잘 이용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알고리즘 매매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기관 투자자들이 내세우는 조건으로 시장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기관 투자자가 팔거나 사거나 하겠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은 비싸게 팔게 하거나 조금은 싸게 팔게 해서 이걸 얼른 받아서 다시 자신들은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사실은 이 알고리즘 매매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네. 이은 캐스터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항상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예은 캐스터 직장 주변의 식당들을 다 분석해서 매운 음식 파는 가게를 제외한 다른 가게에 대기줄을 쫙 세워놓습니다. 그럼 밥 먹으러 나오면 다른 데 가게에 다 줄 서 있으니까 매운 음식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스크림 매출을 올리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알고리즘 매매와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 매매가 활성화되니까 기관 투자하고 이 알고리즘 매매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 그럼 우리 이걸 회피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게 나오면 또 알고리즘 매매 쪽에서는 기관 투자들이 이걸 바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또 해야지 라고 해서 컴퓨터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어쩌면 알고리즘 매매는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AI의 대결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단타 매매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매수 호가, 매물 호가가 갑자기 많이 쌓이는 거래에선 일부러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네. 일종의 알고리즘 매매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장기 컴퓨터하고 투자. 싸우지 말고 네. 장기 투자로 가는 게 뭐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일단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기관들에게 특별 코드를 부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는 주문은 현재 코드가 부여돼 있어서 다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전도체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알고리즘 매매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 발전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활용해서 부정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감독당국이 꼭 막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내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시장 이야기 잠깐 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은 물론 전국 아파트 가격이 뭐 반등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시장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상승과 하락의 요인이 좀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상승을 전망하는 의견 그리고 반대로 또 한 번의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저는 왜 그러면 아직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4주째, 서울은 12주째. 그러니까 3개월 연속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주간 데이터로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3% 상승했고요. 서울은 0.09%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아파트 가격은 4주째, 서울은 12주째 상승이거든요. 다만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조금 있습니다. 서울은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등 인기 지역이, 그리고 수도권은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데가 잇따른 호재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지방은 세종과 경북 이런 데들이 좀 올랐고요. 반면에 전남, 부산, 제주 등은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전세 가격도 좀 올랐어요. 전국 전세 가격이 8월 첫 주 0.03% 오르면서 2주째,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0.11%와 0.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파트 기준입니다. 그래서인지 뭐 추세적인 상승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2주째니까 거의 3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할 근거가 되기도 하죠. 다만 이제 부동산을 가격만 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 일단은 거래량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 물량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추세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쪽의 근거부터 짚어주시죠.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일단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실수요를 자극해서 더군다나 반등이 이렇게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실수요자들이 더 몰려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집값 급락을 불러온 금리가 최근에 좀 안정이 됐죠. 네. 실제로 시중금리 좀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예정됐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완화했습니다. 규제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했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급히 내놓을 요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 늘고 가격 오르면 더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공급은 줄어들고, 그럼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공급 부족 이슈를 국토부 자료에 보면 상반기 주택 착공 건수가 92,400여 가구,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9%가 줄었고, 네. 아파트 분양도 66,000여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나 줄어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수요 늘고 공급 줄면 가격 오르겠지라고 네. 보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근거로 보면 정말 주택가격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반대 논리로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 2차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의 반등이 최근 집값 급락에 따른 실수요자들에 의한 것은 맞는데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실수요자들은 다시 뒤로 빠진다. 매수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수요기 때문에 비싸게 사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반등이 진짜 반등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 가격 반등이 나오니까 거래는 조금 늘어나는 모습은 포착되지만 도리어 매물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 서울 강남의 매물은 18,398건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12%가 늘었어요. 서초구도 2.6% 늘었고요. 송파구도 매물이 0.7% 정도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 시기에는 도리어 매물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가격 오르네,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지, 그리고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전세가 여전하다라는 거죠. 시장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갭 투자로 인해서 전세가가 절정을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여파가 2년 뒤에 나오는 거니까 아직 역전세가 본격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지금 현재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1억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재계약할 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정부가 DSR 조금 피하게 해서 대출 집주인들에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시장에 별 영향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반등이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버티던 집주인들이 급매를 내놓을 것이다. 그럼 시장에서 이 급매가 일종의 기준 가격이 되면서 가격은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되려면 적어도 거래량이 서울 기준으로 5천 건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 그래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큐는 아직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거래량을 가격보다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견해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5천 건 이상의 거래가 6개월 반년 정도는 지속되는 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약간은 저는 주식시장화돼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수요 중심이 아니라 마치 투자시장처럼 돼 있어서 투자자들이 돌아와야 주식시장,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반등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크게 빠지고서 다시 회복되려면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빠졌지만 집주인들이 조금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더 진행돼야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거로 보여서 역전사로 인한 급매물들이 조금 소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구간을 조금 더 살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거래량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의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